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가시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조금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어쨌든 모쪼록 여러분들 스크린 앞에서 혹은 또 만약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좀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참으시면서 좀만 더 견디다 보면 또 좋은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또 답답함도 그렇고 또 지적 호기심에 대한 요건들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일단 슬라이드에다가는 모던 데이터 매니지먼트 온 애저라고 해 놨고 또 심플 ETL이라고 이렇게 일단 제목을 좀 잡아 봤는데요. 우선 제 스스로도 이 데이터 중심의 그 기술 접근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제 스스로도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아 기존의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환경들이 대부분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이긴 합니다만 이게 반드시 클라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환경이 뭐 100%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온프렘에 있는 것을 이제 어떤 패스를 타더라도 클라우드 향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간 아니면은 온프레미스를 둔 그런 하이브리드한 믹스 환경에서 제일 사실 좀 공수가 많이 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 또 게다가 굉장히 민감하죠. 모든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이 된 이후에 제대로 그 기존에 사용하던 쿼리가 동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부 쿼리의 변형이 생겼을 때 제대로 원하는 이 반환값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이 과정을 보통 일반적으로 뭐 ETL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또 개중에는 요즘은 타겟된 데이터 소스만을 가지고 가는 경우, 소스만을 옮기는 경우는 ELT로 부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ETL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과정 자체가 시간도 많이 들고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해야지 되는 인적 공수도 많이 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이 끝났다 치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쿼리가 꼬인다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어떤 그 인자들로 이제 분리 인자들이 들어가면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뭐 앱 모더나이제이션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모던 데이터 매니지먼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클라우드 환경과 온프렘 환경, 이 하이브리드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데이터들을 좀 더 잘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ETL을 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비슷해요. 뭐 요즘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회사 내에서는 데이터 이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보통 리얼 이스테이트 해가지고서 부동산 자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도 우리가 적어도 한 10여 년 전, 뭐 빠르게는 한 7, 8년 전부터 데이터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것이 그 속성 자체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라는 것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는 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데이터는 분명히 자산급 이상으로 변화를 해 가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또 추가해서 써야 될 것도 많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환경은 온프렘 기반의 티어 3 구조 상에서 데이터들을 소싱하고 가공을 하고 또 데이터를 분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종적인 클렌징 된 데이터로 또 가져가시기도 하시죠. 보시게 되면 온프렘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단일 인스턴스에서 돌아가는 특정 이제 DBMS에서 돌아가는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들이 많겠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너처가 된 상황에서 특정 영역은 데이터 웨어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타겟하는 데이터의 최종 결과를 가져오는 이제 하나의 단계로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사용을 하시고 또 워낙 요즘 이 디스크 스토리지의 가격이라던가 올 플래시 스토리지의 가격이 절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뭐 10년 전을 비교하자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기가바이트 퍼 달러의 개념이 이제 수십 원 혹은 또 그 이하로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 물리적인 저장 장치들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시기도 합니다. 인하우스 내에. 근데 이제는 뭐 온프렘을 무한대로 확장한다라는 거는 특정한 사이클이 여러분들의 기업 환경에 있으시기 때문에 무한정 필요할 때마다 디스크를 공급을 하면서 데이터 저장소를 넓혀 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이브리드한 환경을 지향을 하면서 이제는 클라우드도 많이 사용이 되니 특히 오브젝트 스토어나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절대적으로 비용 효율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왕왕 뭐 입증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까지 꽉 찼다, 온프레임 환경에 있어서의 물리적인 저장소가 꽉 찼다라고 했을 경우엔 이제 하이브리드 패스를 연결을 해서 클라우드 쪽으로도 옮겨가죠.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 환경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징 환경,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레이크 환경도 그대로 이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추상화시킬 수가 있어요. 뭐 설령 뭐 네트워크가 뭐 분리되어 있는 망구조라고 하더라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우드와 링키지를 시킬 수도 있고 거기서 포괄된 이제 VNet 환경도 클라우드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여다볼 것들이 데이터를 인제스천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의 얼마나 그 유연성을 가지고 가는가. 그 다음에 온프렘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 사이에서 얼마나 이 데이터들이 어싱크 없이 싱크율을 가져가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좀 해 놓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 무브먼트 자체, 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패스라던가 아니면 특정 그 분석 영역을 지정을 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제대로 데이터가 무브가 되면서 서비스 링크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뭐 물론 그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이 철저함은 기술적으로 동일 레이어에서 또 구성을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가. 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데이터 팩토리,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는 서비스가 이 영역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이 일반적인 법령의 패턴을 한번 좀 들여다보자면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제일 집중도가 높은 것들 그리고 가장 유의미한 데이터를 현재 뽑아오는 것들은 정형 데이터들이죠. 그리고 거기 뭐 반정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혹은 또 비정형이라고도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데 뭐 문서라던가 아니면 소셜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미디어 콘텐츠 데이터들 이런 것들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떨어지는 이제 다소간 좀 속성이 다른 데이터 그 제너레이션 프리퀀시가 다르다던가 데이터 볼트에 쌓일 때 좀 다른 타입의 파일 포맷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비정형으로 또 나눠가지고 이것들을 밍글해서 재조합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너처링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 되죠. 어쩌면 이 중간에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무브먼트 영역이 바로 ETL의 관계가 상당히 좀 많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랩이 되거나 OLTP가 되거나 아니면 CRM, ERP계의 데이터들은 상당히 저희가 분리해서 보기도 편하고 저희가 마크업을 하기도 편한 상황이죠. 테이블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고 스키마도 선정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가 꽤 있어요. 우리가 직접 손대고 직접 분석하기에는.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인 분석 방식과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온 분석 모델들이 이미 선정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가 쉽죠. 그리고 뭐 반드시 뭐 마이크로소프트 SQL이 아니더라도 오라클이라던가 MySQL이라던가 뭐 마리아DB라던가 다양한 이런 단일 인스턴스 중심의 RDB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는 특정 요구가 없는 한 데이터를 굳이 다른 저장소로 테이블 이동을 하면서 쿼리까지도 신경 써가면서 ETL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 비정형들, 뭐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죠. 비정형이 얼마나 많은 인사이트를 또 넣어줄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덧 우리는 페이스북을 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을 했을 때 관계되는 제품들을 계속 피딩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반정형되어 있거나 비정형되어 있고 계속 실시간으로 흐르는 이 소셜 데이터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프리퀀시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 포맷이 다른 이 데이터들을 우리는 하나의 레이크에 아니면 하나의 볼트에 아니면 특정 통합된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넣기도 하죠. 뭐 그런 것들을 보통 뭐 NoSQL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이미 운영 환경 내에서도 많이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별도의 테이블들이 이제 서로 조인이 되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인자들을 추출해내기 위한 지리문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내죠. 그런 것들을 또 대용량으로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꽤 오랜 연식을 가지고 있는 HDFS나 하둡이죠. 하둡이나 아니면은 하둡 기저 내지는 아니면 하둡과는 상관없이 인디펜던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파치 스팍이 상당 부분 이제 대용량 병렬 처리라던가 아니면은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인제스션 처리를 해주죠.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성을 가지고서 지리 처리문을 짰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각화가 돼야지 되겠죠. BI가 돼야 될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들 가지고서 ML, DL을 진행을 하기도 하죠. 최종적으로는 AI를 지향을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성에서는 데이터의 전처리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하이브리드한 환경에서 데이터의 통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쌍방 간에 그러니까 병렬되어 있는 인제스션 환경을 가지고 가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여러분들께서 되게 잘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 사실 RDB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캐파나 아니면 디스크 자체의 사이즈는 절대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리얼타임 데이터들보다는 좀 작다고 봐요. ERP, CRM, 이게 어마어마한 초대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ERP, CRM에 아카이빙된 영역 빼고 실시간 라이브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페타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들은 굉장히 드물게 벌어지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테라선이나 기가선에서 운영들을 하고 계실 건데 문제는 이 소셜에서 떨어지는 데이터나 아니면 콘텐츠 미디어 데이터들은 그 자체로서의 이 사이즈가 작으면서 굉장히 많은 넘버 오브 데이터가 트랜잭션 되고 콘텐츠일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도 덩어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시 재취합을 할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모던 데이터 환경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숙고를 많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건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견지에서 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범용의 요건으로 보면 일반 데이터베이스들은 또 다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죠.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이런 영역에서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기존 온프렘 환경에서는 여기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한 6년, 6년, 6, 7년새에 이제 NoSQL 부분을 굉장히 심도 깊게 접목을 하셨다면 주로 사용하시는 쿼리들이 HDFS 상에서는 하이브 쿼리라던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제 HBase를 또 붙이셔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와 NoSQL 영역을, RDB 영역과 NoSQL 영역을 함께 아우르시는 제품들도 혹은 서비스들도 오픈소스 기술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일단 한번 다시 볼까요? 애저에는 블록 스토리지라고 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영역도 있고요. 데이터 레이크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서 일종의 스키마를 부여하든 안 하든지 간에 다양한 데이터를 한 군데에다 부어 넣을 수 있는 대용량 저장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숙했던 MS SQL이 파스 타입으로 이제 애저에서 동작을 하고 SQL DW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몽고와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애저의 코스모스 DB를 통해서 멀티지오 광대역 디스트리뷰션 DB를 하는 것도 많고요. 이렇게 또 꼽자면은 애저 상에서 파스로 동작하는 마이시퀄이나 포스그레, 그다음에 마리아들도 있습니다. 인덱싱과 서치도 이 안에 포함이 있죠. 그럼 이들이 가지고 가는 일단 이 운영 속성이나 아니면은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들의 속성들은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은 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오브젝트 스토어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변환이 필요하고 압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쿼리가 그대로 이식돼서 쿼리마저도 마이그레이션이 돼야 되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면서 동시에 민감한 작업인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FTP나 SFTP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리얼타임과는 멀죠. 이 프로토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떨어지면서 너처되는 이 프리퀀시도 또 다르다는 말인 겁니다.
이 수많은 것들을 또 기존의 그 ERP CRM과 연장선상에서 보자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서비스, 그러니까 특정 벤더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서비스 구조에서 나오는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을 이 안에다가 같이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개발 측면에 있어서도 고려돼야지 되는 요건들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루하루 이런 일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일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간편하게 심플 ETL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역을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상에서는 애저 데이터 팩토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쭉 한번 들여다볼까요? 애저 데이터 팩토리는 이렇게 말 그대로 공장 이 아이콘을 가지고 좀 예쁘게, 제가 보기엔 예뻐요. 이런 예쁜 아이콘으로 대표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팩토리의 컨셉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다양한 데이터 소서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토콜들을 맞춰가는 것들에다가 각각 파이프라인을 뚫어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서 뭐 카피 데이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서 특정 그 셀렉트 문이라던가 아니면은 특정 DBMS나 아니면은 이제 NoSQL 상에서 나오는 처리 그 요건들을 풀어가는 액티비티 영역들을 제공을 하고 서로 다른 앞장에서 보셨던 서로 다른 이 서비스나 RDBMS나 아니면은 NoSQL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인스턴스로 일단 정의를 한다면은 그들을 하나의 인스턴스 객체로 인식을 하고 그들을 이제 링크 서비스를 해주는 요건으로 쌍방간이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는 필요한 데이터 셋들을 옮겨서 움직이고 아니면 움직이는 과정에 파일 포맷을 변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 세트의 컬럼 정보를 미리 보면서 최종 이제 아웃풋으로 나와야지 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통해서 그 구조에 맞는 테이블로 치환이 제대로 되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하게 되죠. 사실 한 20여 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픈소스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 뭐 상용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인포메티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타의 이제 대형 IT 그 서비스 벤더들이 이제 제공하는 ETL 툴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값어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유연하고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커다란 비용 페널티 없이 볼 수 있는 게 이 애저 데이터 팩토리이고, 이 데이터 팩토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ETL 작업을 통해서 많이 해온 그런 기본적인 컨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이 통합되어 있는 런타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ERP, CRM계의 대표적인 솔루션들이 필요로 하는 아니면 이제 파일 전환 무브먼트를 위해 이제 무브먼트를 트리거할 때 런타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런타임들이 이 애저 데이터 팩토리 내에서 스스로 호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면 별도의 런타임을 추가해서 설치를 하는 과정들은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보니 굉장히 유연한 솔루션인 게 확실해요. 이게 바로 애저 데이터 팩토리의 대표적인 이제 컨셉, 여러분들이 이미 친숙하게 요건으로 보고 오셨던 컨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데이터 팩토리가 이 컨셉 내에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뭐 특장점이라기보다는 쉬운 게 좋잖아요. 좋은 게 좋다 이런 것처럼. 이따 이제 저와 함께 실제 애저 데이터 팩토리에 로그인을 하시면서 데이터 팩토리가 애저 내 리소스 그룹에서 어떻게 동작을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동작을 하는지 보시게 될 건데요. 일단 GUI입니다. 뭐 물론 여전히 이제 CLI가 편한 경우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ETL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대부분의 벤더들이 GUI 환경으로 제공을 해요. 그게 또 용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주얼 UI를 가지고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플로우나 데이터 매핑 채널을 꾸릴 때 보시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뭐 호스트에 직접 액세스를 해서 이쪽에다 터미널 하나 띄워놓고 거기에다가 뭐 인증 권한을 풀어놓고 지금 내 쪽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데이터 에셋이나 데이터 테이블을 그대로 옮겨가는 데에서 서로 뚫어주고 뭐 티어링을 해주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쭉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코드들을 서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SSIS 환경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SQL 단위일 경우나 아니면 이기종 RDB일 경우에는 레프트 앤 시프트를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플로우는 그 안에서 뭐 루핑이나 뭐 브랜치나 if라던가 이 외에도 사실 이 컨트롤 플로우는 굉장히 이제 지리 처리 모은 수준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스키마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다음에 파케이라던가 ORC라던가 에이브로라던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파일 이제 컴프레션 인자를 제공을 하면서 파일이 데이터베이스가 ETL이 되는 순간에 컴프레션도 직접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CSV나 TSV도 당연히 소화를 하겠죠. 그럼 이 앞선 장에서 봤을 때 모던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심플 ETL을 한다. 그것은 데이터 팩토리가 한다. 데이터 팩토리의 컨셉은 이와 같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각각 뚫어가지고 필요로 하는 이제 인스턴스의 것들, RDB나 NoSQL이나 아니면은 파일이나 바이너리나 이런 것들과 직접 링크 서비스를 엮어서 이제 원하는 최종 아웃풋 테이블에다가 원하는 데이터를 컬럼과 로우 정보로 꽂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컨셉으로 동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패턴을 한번 보시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센티멘트, 시멘틱 애널리시스를 한다, 시멘틱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머신러닝까지 함께 교차가 되는 서비스를 쭉 풀어가야지 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또 페이스북을 선호하는 또 소셜 미디어로 먼저 꼽을 수 있으니 페이스북에서 이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소셜 그 포스팅들을 서버리스 환경에서 직접 인제스천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코드 쿼리를 하면서 그 소셜 그 포스팅들 중에서 비교적 태그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추출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너처를 시킵니다.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는 경우에 따라서 미리 스키마를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파일 단위로 존재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안에는 파일로 떨구는 상황인데요. 파일로 떨군 거를 애저 데이터 팩토리가 파일로 인식을 하고 이것을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스 서비스인 애저 SQL DB 쪽으로 뿌려주면서 실제 테이블을 구조화시킬 수가 있고요. 미리 정해 놓은 것들. 아니면은 애저 데이터 팩토리가 이것 역시도 이제 파스 서비스죠.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 쪽에다가 직접 넣어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머신러닝 템플릿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그 ML 개발 도구들 대부분 오픈 소스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직접 데이터 팩토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피딩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서 머신러닝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커스텀 앱, 여러분들의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에 맞는 서비스 앱들을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로 그 앱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피딩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죠. 보통 이런 쭉 흐름을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를 온프렘에다 뿌리지 않고 소셜 데이터만 별도로 떼어가지고 파일로 이제 서버리스 환경에서 수출을 한 다음 파일로 떨구고 데이터 팩토리가 그것을 링크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ML 환경이나 아니면은 일반 범용 SQL, RDB 환경으로도 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객이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동시 작업으로 직접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건 거죠. 컨셉은 어쨌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다른 패턴을 한번 보게 된다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 영역입니다. 이제 OLTP 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온프렘에 있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또 DW를 할 경우에는 올랩 중심의 굉장히 사이즈가 큰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일단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애저의 블록으로 떨구셔도 되고 아니면은 애저에 있는 데이터브릭스, 스파크로 이제 쭉 레이어가 되어 있는 데이터브릭스나 아니면은 일반 그 아파치 하둡 기반의 서비스인 HD인사이트로 직접 데이터를 떨구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온프렘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쪽 관련된 데이터 세트나 아니면 RDB에서 OLTP가 트랜잭셔널로 흐르는 데이터들을 애저 데이터 팩토리가 직접 파이프라인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꽂고 이제 권한이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키 매칭이 돼서 서비스가 굴러간다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실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트랜스폼을 하시거나 데이터를 컴바인 시키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많이 사용해 오시던 이제 분석 구문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데이터를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대부분 손을 거의 안 대고 데이터 팩토리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온프렘과 클라우드 사이에서 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팩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거간을 하고 있는 거죠. 온프렘과 클라우드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AI로 어떤 이제 아웃풋을 내던 아니면 특정 대시보드로 실시간까지 포함한 요건들을 만들어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앞선장에서 보신 상당히 실시간성의 데이터들을 인제스션 하는 방법. 그래서 ML과 데이터베이스를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방법,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올랩이나 OLTP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체를 직접 애저 데이터 팩토리가 파이프라인을 꽂아가지고서 쭉 가지고 와서,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스케줄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인크리멘탈 되어 있는 것들도 스케줄링을 걸어가지고 쭉 이 파이프라인별로 스케줄을 걸어가지고 원하는 이제 목적지의 데이터를 갖다 놓는 거죠. 하둡이 되던 스팍이 되던 아니면은 뭐 ML 도구가 되던 넣어놓고 나서 이 데이터들을 최종 원하는 곳으로 무브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각화된 양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이 패턴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ETL은 굉장히 중요한, 특히 데이터를 관리하는 분들께는 ETL 작업이 굉장히 힘들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죠. 근데 이제는 ELT, 이제 익스트랙트를 하고 로딩을 한 다음에 트랜스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어쩌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파일 변환 기술이 많이 바뀌면서 아니면은 이제 테이블 그 자체로도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 데이터에 대한 소스가 명확하다면 뭐 대부분 이제 스키마를 가진 뭐 스키마 리스한 구조들도 많겠습니다만 이제 이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겟 소스만 딱 먼저 선 정의를 해놓고서 이걸 먼저 익스트랙트 로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엔진으로 트랜스폼을 시키는 거죠. 요구에 맞게. 그래서 어쩌면은 ETL은 굉장히 시간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ETL은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타겟된 소스가 있고 이것만 먼저 어떤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ML 이 시리즈로 갖다 꽂아 놓을 경우에는 ELT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TL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는 ELT로 해서 다양한 파스 타입의 이 서비스들을 클라우드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서 로딩시키고 트랜스폼을 시키는 다음에 적절한 이제 툴로 배분을 시키는 거죠. 개념 자체는 이렇습니다. 누가 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애저 데이터 팩토리가 이제는 다 하는 일이 되는데요. ETL은 전체적인 덩어리 데이터들을 링크를 시킨 다음에 거의 애플 투 애플로 옮기는 역할이 되는 거죠. 뭐 물론 그 중간에 경우에 따라서 클렌징의 묘기를 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덩어리 대 덩어리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큰 덩어리에서 타겟된 데이터 소스만 잡아서 우리가 먼저 옮겨놓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이제 변환 툴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분석 툴에 직접 그 테이블을 참조, 래퍼하게 만들어 놓고 원하는 결과를 즉시 뽑아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ELT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효과적으로 최종적인 아웃풋 테이블을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조인하면서 좀 더 인사이트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ETL을 통해서 생기는 이제 상상하기 힘든 뭐 인적 공수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민감한 쿼리 마이그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쿼리의 변형이 불가피하게 이기종일 경우에 불가피하게 바뀌었을 경우에 이것이 정말 잘 동작하는가까지 모든 검수를 끝내는 이 과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타겟 데이터에 대한 즉시 변환과 로딩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끌고 간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부터 ELT라는 용어에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 그 타겟된 데이터 소스만 떼어가지고서 이제 그 클라우드라던가 아니면 특정 이제 그 분석 툴에다가 넣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ETL만큼 ELT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시대가 되고 파스 타입으로 서비스가 빌트인 되어 있고 앞서 보신 대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과 스토리지 타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스키마 간의 센시티비티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이 중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준된 이제 통신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ETL은 분명히 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ELT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시간도 상당 부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이런 이제 컨셉도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팩토리, 애저 데이터 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좀 편리한 환경도 저희가 봤고, 그것들이 적용되는 것들을 이제 실시간, 준실시간으로도 패턴을 하나 봤고요. 유즈 케이스를 봤고, 그 다음에 상당히 온프렘 중심으로 흐르는 이제 하이브리드한 환경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인제스션해서 이제 ETL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짭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 패턴도 봤고요. 그 다음에 ETL 대비 ELT가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베너핏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것이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지 저희가 한번 또 들여다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가 애저 데이터 팩토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데이터 팩토리 내에 좀 들어왔어요. 지금 이게 애저 포탈인데요. 일단 홈으로 가서 제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황에서 보시면 이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아이콘이 있죠. 공장 아이콘이 있고 그 공장 아이콘이 바로 애저 데이터 팩토리예요. 데이터 팩토리를 누르게 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 팩토리의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이 안에는 지금 제가 어떠한 서비스 링크도 만들어 놓지 않았고 어떠한 파이프라인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시보드 상에는 그 어떠한 이제 그래프도 움직이지 않고요. 자, 이 데이터 팩토리를 만드시려면 일단 이 리소스를 하나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뭐 데이터 팩토리 하게 되면은 데이터 팩토리가 뜨고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데이터 팩토리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하고 누르게 되면 이 안에서 뭐 데이터 팩토리 ADF 데모라고 할게요. 데모 코비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서브스크립션을 넣으시고 리소스 그룹은 저 같은 경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다가 대부분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Git과 연동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Git의 URL과 레포 네임 등등을 넣으시면은 Git하고도 직접 연동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세트를 끌고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필요한 이제 코드나 쿼리문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끌고 오실 수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해서 이 기술 링크를 빼고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위에 보이시죠? 지금 요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나옵니다. Your deployment is on the way 해서 나오게 되고 요게 끝나게 되면 바로 이제 데이터 팩토리가 하나 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 팩토리에 어스와 모니터 화면을 들어가게 되면요. 바로 데이터 팩토리의 가장 초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직접 이를테면은 보시는 대로 파이프라인을 직접 생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데이터 플로우를 아예 생성을 해버린다던가 그것도 어렵다 할 경우에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템플릿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카피 데이터가 바로 일단 ETL의 가장 이제 단순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장 데이터가 있는 이게 온프렘에 있던 아니면 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있던지 간에 원장을 링크를 시킬 수 있고 그걸 그대로 애플 투 애플로 옮길 수 있는 과정인 거죠. 물론 데스티네이션의 엔진은 다를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뭐 FTP가 되던 뭐 아니면은 뭐 이제 특정 벤더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던 즉 클라우드에서 존재하는 아니면 인스턴스 내에 설치를 해놓은 아니면 뭐 하두비 되던 스파크 되던 이쪽으로 옮기실 수 있는 게 카피 데이터인데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통적인 이제 SSIS를 통해서 리프트 앤 시프트로 직접 데이터를 ETL 하실 수도 있고요. 간단히 일단 카피 데이터를 먼저 보게 되면 이 카피 데이터는 뭐 카피 ADF 데모라고 할게요. 01로 해놓고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고요. run once now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케줄을 걸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걸게 되면은 보시는 대로 이제 몇 시간마다 할 거냐, 그 다음에 엔드가 없이 할 거냐, 온데이트가 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컨커런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run once로 놓고서 혹은 이제 스케줄 걸어서 넥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대로 커넥션을 만들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앱들 보셨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직접 눈으로 GUI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들, 뭐 이제 테이블 스토리지, 뭐 카산드라, 지금 보기만 하더라도 익숙한 아이콘들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것 중에서 원시 데이터가 있는 곳, 즉 우리가 최초에 ETL을 하기 위한 링크를 뚫어야지 되는 곳을 뭐 예를 들자면 MySQL로 하겠습니다. MySQL로 찍고 다음 정보로 늘어가서 이제 원하는 서비스의 이름을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요. MySQL 1, 뭐 move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런타임이 프리빌트가 되죠. 여러분들 이제 런타임에 대한 고민 없이 런타임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 서버 네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지정을 해놓으신 서버 네임이 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포트를 열어두신 게 있다면 아니면 특정 포트로 잡아놓으신 게 있다면 포트 정보 넣으시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미리 그 원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원장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온프렘 MySQL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등록된 사용자 이름을 넣어 주시고 패스워드를 넣고 SSL을 이제 이네이블 하거나 안 하거나 해서 다 넣게 되면 크리에이트가 되게 되면은 원장 데이터, 즉 ETL을 요구하는 혹은 ELT를 원하게 되는 데이터를 연결을 시키는 크리에이트가 됩니다. 크리에이트가 된 다음에 옆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다음번 데모 시간 때 보실 겁니다. 테스트 커넥션, 즉 커넥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가 완벽하게 서비스로 올라오게 되겠죠.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떻게 볼 거냐면요.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서비스를 이제 ADF로 데모를 시행을 할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더미 데이터를 자동차 정보로 넣었어요. 자동차의 이름이라던가 뭐 실린더의 개수라던가 뭐 어느 나라 거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컬럼은 몇 컬럼 안 됩니다. 그거를 이미 제가 이제 CSV 파일로 만들어 놨고 이거를 블록 스토리지에다가 올려놓고 제 스토리지 계정에 블록 스토리지에다 올려놓고 어떠한 링크 서비스를 최종 데스티네이션에다 걸 거냐 이게 바로 이제 보이시는 게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죠. 이쪽에다가 CSV 파일을 이제 카피 액티비티를 통해서 컬럼 세트를 만들어서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SQL에다가 직접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SQL 쿼리를 이제 날려보는 걸로 카운트 정도만 하더라도 답이 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ELT 혹은 ETL 과정을 ADF를 통해서 쭉 뽑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데모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